자, 이제 어부단가라고 하는 작품을 볼 차례야. 어부단가. 일단 제목부터 먼저 써놓을게요. 자, 이 어부단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열성이 존재합니다. 어부가 계열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자, 어부가 계열 작품에 그러니까 이 작품을 배우면 유사하게 배워야 되는 작품들이 연관 있는 작품이 세 가지 작품. 아까 우리가 자도사를 볼 때도 송민공이랑 연결시켰던 것처럼 여기도 어부가 계열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참고로 고려 때부터 지어져서 전승되고 있었던 어부가가 있어. 근데 그 어부가가 좀 정제되지 않은 느낌이다 보니 지금 우리가 보는 어부단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정제된 형식의 작품이 세상에 나타나게 돼. 그리고 이 작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어부가 계열의 끝판왕 작품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작품 너희들 많이 알고 있는 작품일 거야. 어부사시사. 그래서 우리가 어부사시사도 일부를 볼 거야. 다 볼 건 아니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계열의 작품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라고 한다면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놓자. 가어옹에 대한 예찬을 말해. 예찬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가어옹 이야기. 선생님 수업할 때도 자주 얘기하죠. 고전문학에서 갑자기 낚시한다라는 개념이 등장하면 두 가지 여부를, 이 여부를 꼭 따져야 된다. 가어옹의 여부를. 가어옹이 무슨 뜻이냐면 가짜 어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는 어부인데 분명히 어부로 표현이 됐는데 진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이퀄 뭐가 되는 거냐면 자연, 친화, 안빈, 낙도의 개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의 4대부들이 추구했던 유교적 이상향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가오옹 계열의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작품 어부단가를 볼 거고 참고로 우리는 어부사시사도 조금 일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총 5수짜리 연시조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리 이것도 말하자면 이 작품을 어부가 계열의 이 어부사시사를 완성으로 보는 이유는 순 우리말의 아름다움까지 표현이 됐기 때문이거든 실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어부단가의 특징은 뭐냐? 상대적으로 관념적인 단어라든가 한자어의 사용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좀 어려운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품 속에 담겨있는 기조는 가옹의 삶을 긍정하고 자연 속의 삶을 추구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뭐랄까 자연친화의 정서 혹은 강호가도의 정서를 그리고 있는 대표작 중에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강호가도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강호가도 계열이라고 하죠. 강호는 강과 호수, 즉 자연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연 속에서 도를 추구하며 편안하고 한적하게 사는 삶을 강호가도라고 하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실제로 이 작품 속에서는 어떤 얘기를 그려냈는지 한번 한 수 한 수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쯤 왔으니까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한 줄 한 줄 해석을 잡아 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오케이? 시 기본적으로는 연시조 같은 경우는 여러 수가 한 작품이죠. 그래서 작품 전체를 바라보고 설명하는 해설이 있는 반면 해설이란다.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한 수 단위씩 작품의 내용을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이 또 있고 또는 한 수에서 하나하나의 부분을 보고 우리는 한 장이라고 하죠. 초장, 중장, 종장이요. 오케이? 한 장 단위로 푸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게 작품 전체에서 나타나는 정서를 찾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수에서 나타나는 정서를 찾는 건지 마지막으로는 그 수 안에서도 그 행에 존재하는 얘기인지를 구분을 잘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요즘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부가가 나왔으면 선생님 가오응이고요 어부사시사 계열의 작품이고요 관념적인 한자어가 많이 등장하고 이런 게 나와 있어. 근데 관념적인 한자어가 많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수의 세 번째 줄 봐. 인세를 다의적거니 낡아진 줄 이시는가? 지금 이거는 인세라는 글자 빼고는 인간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게 관념적이고 어려운 단어야?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관념적이고 한자어가 많이 쓰인 구절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작품의 총평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한 줄 한 줄의 해석에서는 그걸 디테일하게 좀 구분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간에 1수부터 그러면 한 줄 한 줄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 수
이 중에 씨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라고 말하면서 어부생애를 말했어요. 자, 요 얘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가어옹이라고 말한다 라고 했었죠. 어부생애라고 자기가 어부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진짜 어부는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어부라면 낚시에 목숨을 걸어야지. 선생님도 목숨을 걸었냐고 물어보면 미안해. 목숨까지는 못 걸어. 근데 선생님은 어쨌든 학원 강사 일에 최선을 다하긴 하지. 오케이? 그죠? 만약에 누가 칼을 들면서 너 학원 강사 할래 죽을래 하면 안 할게요.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부로서 티는 내지만 실제로 뭔가를 뭐 낚아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한가롭게 살기 위한 정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부생이라고 말했고요. 이력 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자, 이런 부분은 한자가 많은 거지. 일역 한 조각의 편주, 편이 조각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지? 작은 조각배 하나를 만경파, 만리에 펼쳐져 있는 파도라고 했으니까 이건 바다 위라고 번역하면 되겠다. 엄청나게 넓은 물이니까요. 넓은 바다 위에 띄워두고 인쇄를 다 잊었거니.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일역 편주 위에서 인쇄를 다 잊었대요. 그러면 이력 편주라고 하는 장소는 현재 화자가 존재하고 있는, 즉 자연 속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공간. 반대로 인쇄라고 하는 건 인간 세상이라는 뜻이니까 속세를 말하는 것이며, 이거는 부정하는 대상. 그래서 인쇄를 뭐 했다고? 잊었대요. 오케이? 여기 위에 존재하고 있고요. 인쇄는 잊어버렸답니다. 대립적 시어지? 관계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잊었으니 나의 가는 줄 알겠는가? 서리법 모른다. 자연 속에 파묻혀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 있다. 끝. 됐죠? 간단하게. 이수 넘어갑니다. 그만해. 자, 이수만 드립치고 싶어가지고. 누군지 알죠? 자, 굽어 보면 천심녹수. 자, 보자. 굽어 보면 천심녹수. 참고로 그래서 요 이수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 구절이 되게 특이하단다. 중요한 장면이라서. 또 돌아보니 만첩청산이랍니다. 보자. 일단은 요 두 개의 구절이 대꾸인 건 바로 보이시나요? 그쵸? A한이 B가 있고 C한이 D가 있네. 이 구절이니까요. 이때 천심녹수에서 심이라고 하는 건 깊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를 지금 내가 배 위에 있기 때문에, 그치? 아래를 쓱 굽어보니까 천길 깊이의 깊은 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건 깊은 물.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의 시선을 들어서 옆을 보니까 이번에는 첩은 겹이란 뜻이잖아. 예. 그래서 첩첩산중으로 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여러 겹으로 산이 펼쳐져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요 두 개의 개념을 단순히 물과 산의 대비, 그럼 물과 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죠? 자연이죠. 그럼 이거는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뭐에 둘러싸여 있다? 자연 속에 둘러싸인 삶을 말하는 거다. 됐지? 그럼 여기까지는 쉽고요. 여기서 숨어있는 정보를 하나 찾아보자면 천심녹수는 어디를 봐야 하는 거야? 아래를 내려다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첩청산은 옆을 뚫고 봐야 되는 거잖아. 즉 이쪽은 상대적으로 수직적 개념이고요. 보이죠? 이쪽은 상대적으로 아이고요. 나와라. 수평적 개념이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런 대립도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수축적 개념과 수평적 개념의 대립을 통해서도 자연 속의 어떤 깊이를 표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만첩청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우리는 또 이 전체를 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자연이라는 공간이 어디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결론적으로 속세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걸 전체를 또 통틀어서 속세와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중이다 라고 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할 말이 되게 많죠? 꼴랑 한 줄인데?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자, 만첩청산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십장 홍진을 얼마나 가렸는가래요. 십장의 홍진을 얼마나 가렸는가. 자, 다들 잘 알고 있지? 홍진은 무슨 뜻이다? 직역하면? 설마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 표정들이, 눈빛들이 왜 이래? 홍진, 붉은 먼지. 붉은 먼지가 왜 속세지? 속세. 야, 기억하라고 말해주는 거야. 자,
수레가 지나가. 수레가 텅 비어 있으면 그래도 먼지는 나긴 나. 그치? 근데 먼지가 십장이라는 얘기는 이만큼 높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먼지가 털털 일어나는 거라는 거고 땅이 깊이 패 있다는 뜻일 거야. 수레의 짐이 많다는 뜻인 거지. 수레의 짐이 많아서 바닥에 깔려있는 그 땅먼지, 그러니까 흙 속 빨간색의 먼지까지 다 끌어올릴 정도면 수없이 많은 재물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재물과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돼서 이 녀석이 그냥 속세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건 중국 한시에서 유래된 말이긴 한데 관습적으로 쓰이는 용어고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홍진을 무턱대고 속세라고 외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연결관계도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아무튼 십장 홍진을 뭐 했대요? 가렸답니다. 그러니까 속세와의 거리감이지. 그렇지? 자, 십장 홍진 선생님이 세모 쳤습니다. 부정적 공간 천신녹수와 만척청사는 이 십장 홍진을 가려주는 존재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 자연이 나타나는 거고,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해진대요. 그 와중에 강호, 한강호수에 월, 달빛이 흰 백자죠. 그렇지? 하얗게 내리쬐면 나는 심지어 더 좋아 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이라고 하는 달도 자연적 존재 판단하시면서 자연에 둘러싸인 겁니다. 아래에는 물이 있고 위에는 달이 떠 있으며 내 옆으로는 산이 둘러싸고 있어. 완벽하게 자연 속 공간인 겁니다. 속세 따위 범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스러운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삼수 넘어갈게요. 어디다 쓸까? 삼수. 청하에 밥을 싸고 녹류에 고기 꿰요 라고 했는데, 청하, 녹류. 선생님이 그 요즘 대중가요 열심히 들을 때 청하 씨의 노래도 열심히 들었던 것 같은데, 롤러코스터를 열심히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도 노래 합니까? 이 가수? 네, 알겠습니다. 요즘 노래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요즘에는 맨날 선생님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 베스트 가요집 있잖아. 솔직히 남자 아이돌 노래는 약간 개면적어서 솔직히 많이 안 듣는 편이고, 근데 여자 아이돌 노래는 많이 들어요. 상큼하잖아. 그래서 막 들으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노래가 들려서 그 노래가 요즘 노래다라는 정도는 아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나오네 요즘에. 자,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노래 목소리 톤이.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간에, 자, 근데 이 청아는 그 청아가 아니죠. 청아는 뭐냐면 연잎이에요. 연잎으로 밥을 쌌고, 녹류라고 하는 건 버드나무, 그러니까 버드나무 류자죠, 그렇죠? 버드나무 가지에 고기를 꿰어 먹고 있는 거야. 자, 일단은 청하와 녹류라고 했는데 이 청도 풀을 청자지만 녹색이죠. 오케이? 그리고 녹류도 마찬가지로 녹색. 즉 자연의 대표 색상인 색상 중에 하나인 녹색의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자연 속에 쌓여있음, 둘러싸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건 당연히 대꾸법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하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설명해버렸네. 자, 청아에다가 밥을 싸고 녹류에 고기를 깼다는 얘기는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기름진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급진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던 거잖아. 연잎은 지금은 저기 뭐 무슨 팔당댐 이런 데 가서 연잎밥 한 1인분 25,000원씩 해야 먹는 고급 음식이지만 옛날에는 길 가다가 아무 데나 있는 게 연잎이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차려 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사다상어 이걸로 연결하자. 단사표음이죠? 오케이? 단사. 반찬 하나밖에 없는 나물 반찬 하나밖에 없는 밥과 표음 한 표주박에 물이면 충분한 거야. 그치? 안빈낙도잖아 이것도. 그래서 단사표음 상황 속에서 노적 화총에 배매어를 두고, 자, 노와 적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갈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갈대풀 사이에 내 배를 메어놓고는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청의미. 참고로 요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관념적 한자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말했던 관념적 한자어가 바로 이런 거를 또 말하는 건데, 쉽게 바로 의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반 한 척의 배에 의해서 느끼는 청의미, 맑음의 의미를, 그리고 맑음이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데 미는 마미자라고 연결되는 거라서 이 자연을 즐기는 참맛 정도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배 위에서 즐기는, 자연을 즐기는 참맛.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연결시키면 바로 자연 친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지. 이랬죠? 이거를 일반 청임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아실까라고 하면서, 야, 이거는 진짜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맛이지! 라고 하면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수 넘어갈게요. 사수.
여기도 그래서 참고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도 한자어의 남발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구절인데 산두의 한운하고 수중의 백구라 하잖아. 그치? 산두, 산 꼭대기에 한운, 구름이 일어나고 있고 그치? 또 수중, 물속이라는 뜻인데 정말로 물속은 아니겠지 그치? 물에 비친 그림자 정도겠죠? 에 백구, 알지? 특히 구름 떴고요 백구 떴는데 일반적으로 특히 요 백구 같은 것 뜨면 자연친화 말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되는 소조인 건 알고 있죠? 백구, 무심한 경지, 보통 자연과 벗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용어로도 기억하실 거야. 백구가 내고 있는 그런 정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 하자고 했냐면 무심코 다정한, 이거 해석 잘해라. 그 기출문제 풀어봤던 사람들은 알 거야. 이 무심코 다정하고 유정코 무심코 뭐 이런 식의 단어들 다른 작품에서, 이 작품 말고 다른 작품에서 한번 관건이 됐던 적이 한번 있었죠. 이때 무심하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넌 나한테 왜 이렇게 무심해 할 때 무심은 관심 없음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우선 이 무심이 관심이 아니야. 욕심이 없다는 뜻이야. 오케이? 왜? 자연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소유하는 특정한 대상이 아닌 거거든. 다정한 건, 그치? 정을 많이 주는 이란 뜻일 테니까 기본적으로 해석 주의해 주시고요. 무심하다는 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정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욕심 부리지 않는 이란 뜻으로 번역해 주실 것. 그래서 무심코 다정한 것이 이 두 것이에요. 그 두 개가 뭔데? 아까 일어났던 한운, 구름, 한가로운 구름하고 백구예요. 그죠? 그래서 일생의 시름을 입고 너를 쫓아 놀리라. 너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 의인법. 그리고 이 너를 불렀다는 얘기는 너를 쫓겠다고 했으니까 뭐 하고 싶은 마음? 친화되고 싶은 마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백구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잘 쓰였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 왔습니다. 오수입니다.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수도 해석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수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고 나머지 수라고 별로 안 중요해요. 일반적인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오수도 똑같이 중요해요. 자, 가보자.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로다 라고 했어요. 자, 원래 장안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수도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이름으로 쓰인 겁니다. 그럼 수도는 우리나라의 수도는 한양이죠. 그래서 수도에는 당연히 궁궐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임금이 사는 궁궐, 경복궁을 말하는 걸 텐데 중요한 건 장안을 바라보니 국거리 뭐라고 해서 천리래요. 자, 이제 다 알지? 뭐? 거리가. 정말로 천리에 있다는 건 아니잖아. 정말로 쟀다면 천리면 400km 정도 되니까 화자가 지금 부산쯤에 있는 거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정말 멀다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런 공간에 있기 때문에 천리겠지. 됐어? 그러면 이건 여기까지 속세와 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야. 그런데 어주에 누워쓴들 잊은 틈이 있으랴 라고 말했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어주. 물고기 잡는 배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잊은 적이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무슨 법이거든? 서리법이거든. 잊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전체 코드랑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여태까지는 속세를 잊겠다라고 외쳤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궁궐이라고 하는 건 임금을 말하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놀 수 있는 것도 실은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유교적 이념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마지막에 변절을 했느냐? 그건 아니야. 이런 대안을 내세우는 거지. 마지막 한 줄 뭐거든? 두어라. 뭐야? 냅두라는 얘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내 실험 아니라 오케이? 잊은 적이 없다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신 누가 있을 거야? 현이 있겠지라고 말하면서 현 세상을 다스릴 만한 현자 같은 훌륭한 인재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꼭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다스릴 훌륭한 현자들은 따로 있을 테니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나도 임금의 어떤 은혜를 받은 조선의 신하로서 조선의 민중으로서 임금님께 감사는 표하지만
나 아니더라도 세상은 잘 돌아가잖아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자연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 그래서 이 작품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마지막에 뭐 그치? 결국에는 임금에 대한 충성의 정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어부단가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특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도 똑같이 이 개념이잖아. 봐봐. 이걸 동그라미 쳐버렸네. 파란색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서 북거리라고 하는 장소는 결론적으로 속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장소야. 그치? 부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공간이잖아. 하지만 나는 현재 어디 누워있거든? 어주에 누워있단 말이야. 어주는 자연을 측면하는 공간. 그럼 여기서 또 대립이 나타났고 결국에 이 작품의 화자는 국거를 생각은 하지만 현재의 어주에 더 만족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기로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므로 이거는 어주편의 승리라고 생각해서 작품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자연친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 그치? 안빈낙도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부의 생애를 통해 어떤 자연친화 정서를 드러내는 작품의 계열을 보고 우리는 어부가 계열이라고 하고 가옹의 계열 작품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보조자료. 자, 여기까지 다 봤고요. 그럼 이제 보조자료를 잠깐만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작품이 여러분들 보조자료 제일 마지막에 실려있을 것이에요. 찾으셨나요? 자,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작품도 어쨌든 연계의 가능성을 존재하게 되어버렸으므로 잠깐만요. 너무 들어요. 뒤에 이어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지금 우리가 뭐 국정교과서 시대는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학교마다 다룬 작품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야. 어부사시사 나 배워봤다 손. 셋밖에 안 돼? 그렇구나. 이 10명 중에 셋? 그래요. 네. 한 번쯤은 건드려봐야 될 작품이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부사시사. 배고파. 집에 갈 때가 됐나봐요. 순간적으로 그냥 갑자기 머리 뜨고 땡 하고 스치고 갑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요즘 87, 86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몸무게가 쭉 5kg까지 쭉 빠지다가 92를 넘었으니까 이 몸에 92면 좀 심했잖아 인간적으로, 그지? 근데 어쨌든 86까지는 쭉쭉 내려가 있어서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약간 걱정도 됐어요, 솔직히. 얘들아, 몸무게가 급격하게 빠지는 건 아픈 거야. 그렇잖아. 한 달에 6kg, 10kg 빠지는 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수술이 아닌 이상은요. 그래서 솔직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게 좀 뭐랄까 체감 한계선 딱 걸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를 돌파해내면 더 빠질 거고, 요걸 돌파 못하면 또 요 상태 또 고정되겠지 한동안. 선생님도 이 몸무게가 일관되게 쭉 미친 듯이 올라온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올라온 거거든. 나의 방만한 생활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저녁에 안 먹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모르겠어. 이게 마음 한켠에 안심이 돼서 그런 건지 조금씩 먹어 나도 모르게. 밤에 막 새우깡 하나 뜯어 먹고 그리고 배고프면 옆에서 밥 좀 차려줘. 나 죽을 것 같아 하면서 그러면 막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줄까? 라면 하나 끓여 막 그래요. 안 좋은 건 나도 아는데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지면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너희들의 미래랑 조금만 연결해 보자면 선생님 그때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재수의 지읒도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다음 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 풀려. 이런 식으로 선생님처럼. 이 정도는 좀 조금 쉬어도 되겠지? 조금 괜찮겠지?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 풀림의 댐이 빵 하고 터지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힘든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잘났을 거니까 훨씬 더 그리고 강인하니까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섭게 다잡으세요. 자기 자신을. 잘 다잡아 주시고 뭐 꼭 일부러 무서울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서 무섭게 해라고 하는 거는 각오를 단단히 해달라는 뜻이죠. 지금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선생님 요즘 살만해요 이러면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 눈에는. 고3 시기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다? 앞으로도 쭉 행복할 수도 있어. 당연히. 굳이 공부가 아니어도 우리 미래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나 학원이란다. 학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고 수월한 길을 만들어준다는 건 너희들도 솔직히 인정하지? 모두 인정하는 바라고 발 거라고 생각해.
나중에 사회 나와 보시면 이제 다시 꼰대 발언이 돼버렸네. 아시게 될 거예요. 공부가 제일 할 만한 거였던 겁니다. 놀랍게도요. 하다못해 나가서 시멘트 바르는 일조차도 뭐 시멘트 바르는 일을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힘든 일은 맞는데, 그러니까 굳이 무슨 기술력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일조차도 실은 되게 많은 그치 연구와 어떤 장인 정신이 필요해. 그렇지 않고서 성공을 못해요. 그냥 주변만 맴돌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무 슬프잖아. 이왕이면 멋진 사람이 돼야지. 멋진 사람 돼서 빌딩도 좀 세우고, 그쵸? 일찍 성공하면 좋은 거 아니야? 건물주, 나도 주님의 삶을 살아보는 거지. 오케이? 11시쯤에 일어나. 아침 11시에 일어나서 어씨 배고픈데 그래서 천천히 씻고 점심 하나 먹고 내 관리하는 상가 한 바퀴 돌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이러고 나서 1시간 한 바퀴 돈 다음에 오늘 너무 힘들었어. 오늘 수업 오늘 일 끝. 앉아가지고 이제 놀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꿈 같은 얘기지만 잠깐 해보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고 능력이 많아야 되겠는 거 맞죠? 힘내세요. 도대체 이 어부가를 배우는 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맞아. 그럴 수 있는데 내 성적에 영향을 줄 거야. 내 성적의 영향은 내 미래에 영향을 줄 거야. 뭐 이런 것도 사실인 거네요. 같으세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잡설은 이제 그만하고. 자, 오늘 자꾸 이렇게 딴 데로 빠지려고 하지 내가. 자, 어부 사시사라고 했는데 참고로 여기서 어부 사시라고 할 때 사시가 뭐다?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춘사부터 시작해서 동사까지 총 각 수별로 10수씩, 그리고 계절이 4개니까 총 40수로 이루어진 작품이야. 굉장히 길죠? 그래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하나 더. 이 작품은 분명히 선생님이 시조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잠깐만 지문 춘사 1번 부분만 볼래요? 뭐라고 돼 있어? 몇 줄이야? 한 줄수가? 5줄이지. 그치? 독특한 점이야 이 작품에. 자, 초장하고 중장이 있고 종장이 있는데 이 40수에 자, 요 사이를 그냥 편의상 A 파트라고 할게.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이 녀석을 B 파트로 할 텐데, 참고로 이 A, B가 작품 전체에 뭔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자, 단순하게 40수짜리 연속 작품 하면 내용이 막 중구난방이 돼버리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 작품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A, B, 윤활유의 역할이야. 그래서 A를 보시면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뱉더라라는 말이 보일 겁니다. 자, 이건 어떤 구성이 있느냐? 아까 선생님이 한 계절당 10수씩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출항에부터 시작해서 회항, 돌아오는까지의 과정들을 단계별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나타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거야. 여기가 마을이야. 마을이면 여기가 항구에 이제 배가 띄어 있겠죠? 오케이? 이 배가 이렇게 빙글 돌아서 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출발할 때는 당연히 뭐부터 했어? 배를 물에 띄워야겠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닻을 끌어올리고요. 돛을 매고요. 신나게 저어서 어딘가에 도착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젓고 나서 다시 또 열심히 또 노를 저어서 돌아가다가 바람 맞은 다음에 닻을 내리고 돛 접고 배를 붙이면 과정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정들이 매 챕터마다 수별로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해 잘 되는지 모르겠어? 봐봐. 춘사에 1번이 있고 춘사에 2번이 있고 춘사 3번이 있는데 1수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A 부분만 보세요. 1수에서는 뱉더라였지. 오케이? 배를 띄우라는 얘기야. 2수에서는 닫들어라. 3수에서는 돕따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4수에서 이어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 텐데 이어라는 배를 젓는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얘들아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하사의 1수는 A 파트에 뭐가 적혀 있을까? 하사의 1수에는 A 파트에 뭐가 적혀 있을까? 뱉더라겠지. 이거 이게 되고 있어? 오케이? 하사의 2수에는 뭐가 나와 있을 거야? 닫들어라. 하사의 3수는 돛따라라가 나와 있겠지. 이해됐어? 그럼 동사의 4수에서는 A 부분에 뭐가 들려 있을까? 이어라가 나와 있겠지.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의 A 파트의 역할은 작품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해. 오케이? 서로 따르는 작품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봄날의 10개, 오케이?
여름날에 10개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일수마다 반복적으로 배를 띄우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해됐죠? 다 된 거 맞아? 자, 두 번째 B차트를 봅시다. 지금 첫 번째 페이지를 그냥 눈으로 보세요. B차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 지국총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한자어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배를 노를 저을 때 옛날에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 나무와 나무가 마찰하는 소리가 찌끄떡하고 나오겠죠. 이거 막 입으로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 캐리비안 해적 같은 데 보면 거대한 함선이 이렇게 쭉 배를 저어갈 때 그냥 나무가 끄드드득 하는 소리 나는 거 있잖아. 무슨 소리 느낌인지 알지? 그 소리를 지국총이라고 한 거야. 끄드득 끄드득 어기어차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노 젓는 소리의 의성어 의태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노 젓는 소리를 말하는 건데 이 녀석의 특징은 뭐예요? 1수에도 2수에도 3수에도 4수에도 매 작품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이해됐어? 그럼 이거는 작품에 어떤 걸 만드는 거야? 통일성을 만들어내지. 이게 하나의 작품 계열이라는 어떤 유기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이제 앞으로는 A, B는 제외하고 보자고. 오케이? A, B는 제외하고 각 수별에서 중요한 정서가 뭐가 나왔는지만 보면 이 구조와 함께 정리를 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됐죠? 자, 그래서 일수, 그러니까 춘사, 춘1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춘사 1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내용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냐 봅시다. 참고로 이 어부사시다는 어부의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연 친화 말할 거고, 그지? 속초와의 거리감 얘기할 거고, 무슨 솔직히 주제는 뻔해, 그죠? 가자. 앞개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 비친다. 앞개라고 할 때 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뭐랄까 개울, 포구를 말하는 거야. 포구라는 건 항구를 말하는 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마포, 영등포 이럴 때 포구들이 전부 다 그 배들이 띄워지는 장소입니다. 자, 아무튼 포에 안개가 걷혔고 뒷매, 뒷산은 해가 비친대요. 지금 날이 밝아온다 그 소리잖아. 그치? 날이 밝으니 밤물은 거의 지고 남물이 밀려오다고 되어 있는데 밤물, 남물이라고 하는 건 밀물썰물 말하는 거야. 이제 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 배를 띄울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강촌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라고 돼 있지. 자, 다 필요 없고 강촌의 온갖 꽃들의 빛이 참고로 좋다와 디오타 구분할 줄 알지? 좋다는 깨끗하다고요. 디오타는 like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좋다고 했으니까 난 그게 정말 좋아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지금 강촌에 살고 있고 강촌에 꽃이 피어나고 아침, 그렇지? 아침이 되어서 그 모든 모습들이 빛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이뻐. 그냥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강촌의 아침은 예쁘다. 됐지? 자, 그러면서 이수는 그냥 입으로 읽을게. 날이 덥다. 물 위에 고기 떤다. 그죠? 고기가 떴다라는 얘기는 그 여러분들 왜 그 물 위를 이렇게 살짝 발차고 올라오는 그런 물고기들 있잖아요. 연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뜻이고, 갈매기는 둘시세치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한적한 자연 풍경 아니야? 저 바닷가에는 물고기들이 뛰놀고 있고 하늘에는 그 사냥하려고 갈매기들이 떠나들고 있고, 이때 낙대는 쥐어있다 탁주병 치렀느냐. 자, 낙대 보이지? 강조해놔야지. 낙대가 뭐예요? 낚싯대. 뭐예요? 가오. 무조건 낚시 얘기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 근데 파란펜 아니야. 춘 2번을 보면 낙대를 챙겼어. 그러니까 뭐예요? 어부예요. 그런데 낙대를 챙길 때 뭐도 같이 챙기래요? 탁주병을 실었니? 탁주는 술이죠. 술병은 실어놓는 얘기야. 술도 같이 한 거야. 그럼 이 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이거는 가어옹의 풍류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술도 제대로 마셔보지 못한 너희들에게 풍류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지만 그냥 고전작품에서 양반들이 술 얘기하면 풍류다라고 그냥 좋게 포장해 드리세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편안하게. 선생님은 술을 안 좋아하는 입장에서 술 마시고 사고 나는 거 보고 술 마시는 거 사고 치는 것들을 보면 다 그냥 한 대씩 때려주고 싶어요. 아무튼 간에 아무튼 요거 잠깐 보자고. 이수를 본 거고요. 오케이? 자, 3수는 일단 넘어갑니다. 3수를 넘어가고 춘사 4수는 굉장히 중요한 수거든. 적어도 이런 작품 정도는 본 적 있어요. 어부사시다 본 적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 자, 따라와 보세요. 우는 것이 뻐꾸기가 푸른 것이 버들숲가라고 했거든요. 자, 다시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라고 말을 했는데, 자, 아까 우리 어부단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임이 막 이런 식으로, 그치? 자연 속 삶의 모습을 표현을 했었잖아. 오케이?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보면, 자, 따지자. 일단 대꾸 보이시고요. 그쵸? 운다라고 하는 정서에서 우리가 무슨 감정? 무슨 감각? 청각. 푸른 것에서는 시각. 그러면 이 작품은 벌써 여기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의 대비를 통해서도 자연의 삶, 몰입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게다가 뻐꾸기라고 하는 건 파란색, 구분형 파란색이야. 중요한 건 아니고 뻐꾸기라고 하는 건 동물적 존재잖아. 그치? 버드숲이라고 하는 건 식물적 존재야. 즉 이런 식의 대립도 동시에 이 안에 묶여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쓴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어려운 한자어가 아니지. 그치? 아름다운 우리말 구사. 우리말.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명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부사시사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꼴랑 몇 글자 안 되는데 그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을 녹여냈잖아요. 그쵸?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느끼게 만들었고, 들을 수 있게 만들었고, 동물과 식물의 다양한 조화로 느끼게 만들어줬고, 하나의 세트로 느껴지게 만들어주고 있고. 됐지? 그래서 가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버드숲인가 한 다음에 어촌 두어집이 내 속에 들락날락. 자, 이것도 해석을 잘 봐야 돼. 어촌의 두어집이 들락날락이라고 하는 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집이 보이다 말다니까? 안개 아니야. 안개면 일관되게 안 보이겠지. 안개는 참고로 겹친 지 오래라니까. 안개 거쳤어. 지금 출항했어. 이게 지금 사수라는 걸 기억해? 사수면 한 여기쯤 왔을 때겠지. 그치? 오케이? 이거는 파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결이 이니까 배가 울렁울렁 할 거 아니야. 그럼 배가 높이 올라갔을 때는 저 집이 보였다가 배가 내려갔을 때 안 보이는 겁니다. 그치? 항해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야. 됐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맑은 깊은 소에 온갖 고기 뛰어논다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맑고 깊은 소. 그치? 맑고도 깊은. 소는 연못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바다 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아무튼 이 맑고 깊은 못에 온갖 고기가 뛰어놀고 있어요. 고기가 뛰어놀고 있답니다. 됐나? 그런데 옆에도 팀이 다 봐서 이제 느꼈겠지만, 자 봐봐. 어촌 두어집이 보이는 건 내가 여기쯤 왔을 때 여기 마을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는 건 내 바로 옆에 있는 여기를 보는 거지. 이해했어? 화자에 뭐도 이동한 거야? 시선도 이동했네? 그쵸? 여기서는 원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여기서는 근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시선의 이동까지 여기서 완벽하게 세트를 이루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선생님이 아까 지금 안개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미안해. 이거 내 속이라는 말이 있었구나. 미안. 이거 좀 깜빡했어요. 내 속은 안개가 맞습니다. 근데 안개 속에서 보였다 말았다 한다는 거는 물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안개가 껴있어서 보였다 말았다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 춘사 4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죠? 잠깐만. 영상이 끊겼어. 잠깐만요. 아, 진짜 불편하기 싫어. 어여들 들어보렴. 잠깐만 기다려요. 끊기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 나름대로 재빠르게 캐치했어요. 네. 자,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춘사 4번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이 자연에 흠뻑 빠져 있는 모습, 자연과 하나된 모습을 그리는 장면이고, 여러분들 그 해설에도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순 우리말 사용에다가 시어도 엄선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참고로 이거를 우리는 가장 뛰어난 부분으로 평가하기까지 한다. 그치? 그런 얘기까지 쭉쭉 체크를 한번 해줄 만한 가치는 있는 부분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작품을 다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춘사 4번 정도는 봤으면 좋겠고요. 자, 쭉쭉 넘겨서서 이번에는 하사 2번 좀 보러 갑시다. 좀 유명한 장면 좀 지금 볼게요. 하사 2번. 참고로 2번이니까 초장과 중장 사이에는 다 뚫어라 쓰여 있을 거고요. 중장과 종장 사이에서는 지구총 어사가 실려 있겠지. 뭐 뻔하잖아. 넘어가자 이건. 넘어가고 본문만 가자. 자,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말하고 그랬지. 연잎밥. 반찬 필요 없어.
아까 봤던 거잖아. 그치? 연잎밥. 쌤이 아까 그 어부 단가에서 이거를 단사표곰이라고 연결해 드렸었죠? 똑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욕심 없는 삶을 말하면서 청양립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라고 말을 했는데 청양약립과 녹사의라고 하는 건 여기서 립이라고 하는 건 모자, 그러니까 삿갓이야. 삿갓 뭔지 알지? 세모로 원뿔형으로 생긴 거. 녹사에서 의는 도롱이를 말하는 옷 의자예요. 도롱이가 뭐냐면 이렇게 볏짚을 세로로 연결해서 세로로 만들면 비를 맞아도 그 세로로 만들어진 볏짚 때문에 물이 떨어지거든요. 아래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두 개의 세트는 뭐예요? 비 올 때의 채비야. 오케이? 비가 오니까 쓰는 거야. 자, 일반적인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옆에서 우산 씌워주지. 내가 도포를 왜 안 입어? 비단 신발 신어야 될 거 아니야. 말했었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오케이? 자연과 친한 삶을 말하고 있으며, 자, 마지막 구절. 그렇게 내가 자연과 친하고 살고 있으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구절 자체도 역시 가어옹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기가 어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 옷을 입겠다라고 말을 하며, 마지막 구절. 무심한 백구는 내쫓는가 저쫓는가. 또 나왔어, 백구. 이때 백구가 아까 뭐라고? 무심하대요. 자, 그래서 주의하라고 했었지, 이런 거? 무심한 건 뭐가 없다? 욕심이 없어. 백구는 자연이야. 그래서 친화되는 대상이고, 뭐 이거 알잖아, 우리.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이걸 백구가 뭐라고 하면 내 쫓는가 제 쫓는가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어쨌든 백구를 너라고 부른 것이니까 이건 무슨 법? 똑같이 의인법. 그리고 친화는 밑에 썼죠. 의인적 대상을 통해서 자연과 하나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수라고 해서 이 장면도 자주 언급되는 장면 중에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 됐죠? 나머지는 솔직히 안중이라는 작품이 어딨어.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입고 있는 거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사에서는 또 어디를 많이 보는 편이냐면 추사에는 2번. 자, 2번. 추사 2번 찾았나요? 자, 가자. 수국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국이라고 하는 건 물나라, 그러니까 워터랜드? 뭐 정도로 보면 되지만, 이건 구체적으로는 윤선도의 유배지를 말하는 거고요. 윤선도가, 야, 이거 좋지. 선생님이 이거, 윤선도는 조선 초기의 양반이었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한번 얘기했었죠? 유배 갈 때 노비 150명 뭐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었냐면, 복일도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와, 졸라 좋아.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 섬을 완전히 개조해버려. 그렇다고 뭐 호텔 세우고 그런 레벨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정자도 짓고 각종 시설도 지어가지고 거기서 눌러 살아요 그냥. 근데 이 복일도 혹시 가본 적 있는 사람? 이 없겠구나. 참고로 복일도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특히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꼭 한번 같이 가요. 정말 좋아요. 거기 백사장이 아니라 조약돌 사장이 있거든. 여러분들 백사장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게 분위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백사장은 어쨌든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만 들리잖아. 근데 조약돌 사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파도가 밀려 들어왔지? 그리고 나서 파도에서 그 물이 빠져나갈 때 그 조약돌 사이로 차크르르 하는 뒷소리가 들려요. 느낌 상상 좀 해봐요. 오케이? 그 조약돌 사이로 파도물이 쓱 하고 빠져나가는 그 사그르르 하는 소리가 약간 그 하프 느낌 나면서 되게 이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선생님 나름대로 국문과였으니까 이제 여기는 답사를 한번 갔다 왔거든. 그래서 답사 간다고 여기서 이제 첫날에는 로망을 불태우겠다며 캠프파이어 하면서 바닷소리 들으면서 막 노래하고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좋아요 여기. 그리고 참고로 이 복일도의 특성이 뭐냐면 첫 번째는 조약돌 사장이고 두 번째는 섬인데 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섬이면 섬에 이렇게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을 지어놓은 거야. 그래서 평소에는 산 속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좀만 나가면 해안가야. 오케이? 그래서 되게 독특한 분위기가 나요. 되게 이상하면 좋아. 집 더 잘 지었어. 여기 살만해. 내가 봐도 충분히 살만한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참고로 답사 갔었을 때 태풍이 왔거든.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끊겼어. 이틀 동안. 근데 답사를 가면 수십 명이 갈 거 아니야.
근데 복일도는 조그만 섬이란 말이야, 그치? 수십 명이 며칠 동안, 그러니까 참고로 태풍이 왔는데 이게 언제 간다는 예보가 안 나와. 잘못하면 오래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거의 복일도 슈퍼마켓에서 우리한테 음식을 안 팔아. 우리는 2박 3일 있던 것 중에서 하루 있고 다음날 나가려고 했었는데 당연히 음식도 조금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룰루랄라 했는데 슈퍼마켓에서 우리한테 음식이, 그러니까 참고로 첫 번째는 일찍 닫아. 우리는 막 밤새 놀고 싶은데 그 동네 슈퍼마켓은 7시, 8시면 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슈퍼마켓이 닫혀서 못 찾고 그 실내를 무릅쓰고 한밤중에 두들기면서 좀 뭐 좀 팔아주세요 하니까 처음에는 아저씨가 응 알았다 하다가 나중에 짜증내더라고. 내가 봐도 그럴만해. 애들이 수시로 와서 자꾸 뭐 사달라고 하니까, 팔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밀가루를, 다음날 아침이 돼서 밀가루를 사러 갔는데 못 팔겠대. 미안한데 못 팔겠대요. 우리 주민들도 먹어야 될 게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양이 좀 해달래요. 그래서 그래 인정한다. 근데 우린 당장 먹을 게 없고 배고픈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옥수수 서리에 해가지고 몰래 구워먹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수국이 거기야. 수국이 거기야. 자 아무튼간에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거기가. 수국에 가을이 되니까 고기마다 살쪄 있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을 계절이에요, 그렇죠? 가을이니까 무슨 얘기 나와야 돼? 풍요로운 계절, 그다음에 수확의 계절이니까 고기가 살쪄 있다는 얘기는 물고기가 토실토실하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자, 만경징파라고 되는데 만경등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경창파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수없이 넓게 펼쳐진 거대한 물입니다. 만경창파에 슬카지는 실컷 용여하자라고 돼 있고, 용여는 뭐예요? 여유를 즐기자라는 뜻이야. 여유를 사용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현재 화자는 어디 있어? 만경창파 속에 있어. 만경창파는 바다 하는 거대한 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욱 좋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녀석과 대립되는 시어로서 인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이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속세를 말하는 것이니 이 두 개는 대립적 시어로서 기능한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두 개가 세트가 되면 속세와의 거리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됐죠? 아까 우리가 어부가에서 다뤘던 5수에서 다뤘던 중식인연들이 이 작품 속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서 등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에이, 야, 문법은 못할 것 같아. 마스가 될 거야. 오늘 딴소리가 왜 이렇게 많지 내가? 자, 아무튼 그러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는 동사 4번으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동사 4번으로 마무리합니다. 제일 바로 밑에 있어요. 자, 간밤에 눈 갠 후에 경물이 달랐고야. 자, 기본적으로 계절이 동사니까 겨울일 겁니다. 그쵸? 겨울이면 참고로 조선시대에는 선생님이 소빙하기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었죠? 눈 됐다만이 왔어요, 그때는. 오케이? 그래서 간밤에 눈이 갠 후니까 경물이라고 하는 거 경치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을 거고, 경치가 싹 달라진 거야. 왜? 눈이 덮였을 테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선생님이 아까 이 작품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류작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좀 더 정제되고 완성시킨 버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어부단가에서도 부버보니 천신녹수, 돌아보니 천첨낙사 했었죠 그거? 그럼 똑같은 구절 있는 거 보이나요? 그치? 뭐야 앞에는 만경유리 그리고 뒤에는 천첩옥산이래요. 뒤는 천첩의 옥산. 자, 아까 말했지만 이 섬이 이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산이 이렇게 요 사이에 이제 마을이 지었다고 했었잖아. 천첩 아니에요. 한겹입니다. 근데 그래서 천첩이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과장. 그치? 생각하고. 자, 그럼 보자. 됐구지? 바로 보이지? 그리고 만경유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쭉 펼쳐져 있는, 참고로 유리라고 하는 게 표면이 매끌매끌하잖아. 그치? 참고로 이날은 아마 날씨가 좋았나 봐요. 그쵸? 날씨가 좋고 바람이 안 불어서 파도가 잔잔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먼 물결을 보고 유리라고 표현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물입니다. 물이고요. 이쪽은 옥산, 천첩으로 달려진 옥으로 만들어진 산이라고 말했고, 그럼 이 물과 산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거든? 자연 속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꾸법을 통해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전경을 표현하고 있는 중이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이 아니로더라고 그랬어. 근데 이 장소가 선계,
신선들이 사는 세상인지 불교의 어떤 참된 도를 일깨운 사람들이 사는 공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은 아니야. 인간 세상은 아니야. 됐죠? 그러면 이 장소, 명경유리와 천처복산이 있는 이 수국이라는 땅을 교가 아닌 불교죠. 선계 불교에 빗댈 만큼 만족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나 멋진 경치에 감탄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구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죠? 자, 대꾸법 똑같이 확인해 주시고, 참고로 여기서는 앞과 뒤를 대비했으니까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여기서 요거는 좀 잡아드리고 갈게. 앞에서 이제 천처복산했던 그 장면에서는 우리가 아래와 옆,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의 대립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또 뭘 나름대로 대립을 시켰냐면 만경유리라고 했는데 이 유리는 결국은 바다잖아. 물의 색깔은 푸른색이거든, 그렇지? 푸른 바다의 이미지와 산을 왜 하필이면 옥산이라고 했는지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옥이 무슨 색깔이니까? 백색이라고. 청옥, 그러니까 노곡 말고 그냥 옥,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아니 옥색은 백색이니까 흰 눈으로 덮인 산을 말하는 것이니 이 푸른색의 바다와 흰색의 눈으로 덮인 산이 서로 연결되면서 뭐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색채 대비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동사 8번, 동사 10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정말 궁금한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들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질문 좀 많이 하라고 했고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좀 들고 와줘서 좀 고마움을 느껴서 아이 1질문 1초콜릿 그걸 다시 시작해볼까 고민도 하고 선생님이 예전에는 질문 올 때마다 와줘서 고맙다고 초콜릿을 하나씩 줬거든? 그 얘기 안 했었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책상 하나가 그냥 초콜릿 상자였어. 그래서 이제 가끔 애들이 배고파요 하면서 와요. 그러면 하나씩 더 줘주고 그랬는데 참고로 작년부턴가 유통기한이 다 돼서 버리는 일이 생긴 거야. 슬픈 일이죠? 질문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아까워서 지금 요즘에는 최근에는 너희들도 뭐 따로 먹어본 적도 없을 거야, 그렇지? 옛날에 국형쌤 자리에 가면 초콜릿이 있다라는 건 되게 상식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요. 질문 좀 많이 하면 이제 다시 또 돌려놓을까 싶기도 하고 야, 가끔가다 당 떨어지면 하나씩 얻어먹으면 좋잖아, 그지? 오케이. 민봉이는 그때 몇 개씩 얻어먹고 그러지 않았었나? 1학년 때 막 이럴 때? 기억이 안 납니까? 왠지 알죠? 잘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질문하러 오셔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 내일 학평이 있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의 시험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치? 결론 잘 만들어 오시고, 참고로 내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딱히 무슨 별말을 안 해도 성적 어떻게 나왔다 정리하는 문자 정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리고 다음 주 오실 때는 시험지 들고 와야 돼요. 알겠죠? 점검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저 클리닉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쓸 거야. 시험지 챙겨와. 알겠죠? 문제를 볼 건 아니고.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살펴 들어가세요.